오늘은 이제 위대한 기업은 한 문장을 실천했다. 정강민 저자님 모시고 좋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건데 100개의 기업을 여기 작가님이 연구를 하셨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룰루레몬이라는 기업, 이 기업은 레깅스를 유행시킨 기업이에요. 요즘에 뭐 여성분들은 거의 레깅스를 많이 입죠. 젊은 여성분들은. 이 기업은 요가복계 샤넬이라고 불립니다. 좀 비싸요, 레깅스가. 다른 레깅스보다. 그런데 이 칩일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타겟 고객을 이렇게 정합니다. 우리 고객은 콘도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행과 운동을 좋아하고 패션에 민감한 32세 전문직 여성이다. 정말 우리 레깅스를 입을 고객이 너무 좁혀져 있죠. 32세 전문직이고 경제적으로 좀 자유로운 고객. 이 룰루레몬이 첫 매장을 어디다 오픈을 했냐면 미국 산타모니카에 오픈을 했는데요. 여기는 헐리우드 스타들이 되게 많이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이런 연예인들,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분들이 이렇게 입고 다니면 파파라치들이 그렇게 사진을 찍어댔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전 세계로 이렇게 공유가 되는, 홍보가 되는 효과를 발휘하게 돼버린 거죠. 시빌스는 이런 얘기를 하죠. 모든 것이 중요하면 모든 것이 평범해진다고. 모두를 위한 옷이면 평범한 옷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마이크로 마케팅이라는 건데요. 자신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할 고객을 극단적으로 좁혀서 마케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극단적으로 좁히면 우리가 팔아야 할 파이가 시장이 너무 작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죠. 내 이야기고 내 옷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라도 클릭을 한번 하고 입어볼 확률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입었는데 이 옷이 너무 감동적이고 좋아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감동하면 또 발설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죠. 주변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 이 치빌슨 룰루레몬을 원했던 거고 그게 지금 잘 실행이 돼서 청바지를 위협할 정도의 큰 회사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런 마이크로 마케팅의 또 하나 보노보스라는 남성 바지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예요. 이분들은 허벅지 굵은 남자를 위한 바지마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허리를 맞추면 허벅지가 안 맞고 허벅지를 맞추면 허리가 안 맞는 그런 기업들, 그런 사람들을 타겟팅해서 성장해서 월마트에 큰 돈으로 매각된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제가 뭐 기억에 남는 기업이라면 뭐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한 번은 언급을 해줘야 할 것 같아서 스티브 잡스 얘기는 언제 들어도 우리한테 인사이트를 주죠. 저는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성공했던 이유를 이렇게 뽑았어요. 사업가가 아닌 예술가가 되어야 한다라는 문장으로. 스티브 잡스의 일화를 보면요. 아이팟이 출시되기 전에 하루 전날 아이팟을 다 폐기 처분시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개발자들이 이야기를 하죠. 아니, 내일 출시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이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잡스가 이러죠. 이어폰 잭을 꽂을 때 뭔가 딸깍하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고. 그 개발자가 아니, 소리가 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이걸 다시 폐기 처리시키냐 하니까 소리는 당연한 거고 그 전에 소비자들이 해야 할 경험이 있다. 그건 잭을 꽂을 때 움찔하는 느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 사업가였으면 보통 이랬을 거예요. 그래, 이번엔 이렇게 만들고 다음번에는 이렇게 만들어라고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폐기 처분시키는 순간 비용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이죠. 맥킨토시 컴퓨터 내부를 검사할 때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부분 정말 이쁜데? 근데 메모리 칩이 좀 너무 추하고 선이 너무 달라붙었어라고. 당연히 개발자가 컴퓨터가 작동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왜 이거를 다시 또 만들라고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차피 고객들은 이 내부를 볼 일도 전혀 없는데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잡스가 이런 얘기를 하죠. 예, 훌륭한 목수는 벽을 향해 있는 뒷부분의 합판도 싸구려를 쓰지 않는다고. 아무도 보지 않지만 목수 자신은 알고 있고 우리가 잠을 제대로 자려면 아름다움과 품위를 끝까지 추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 잡스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건 양아버지 폴 잡스의 영향도 컸어요. 이런 일화들도 책에 좀 나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더 귀중하게 여기는 이런 예술가적인 기질이 있었던 거죠. 이분이 췌장암을 투병을 하는 과정에 또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이런 생사의 기로에 있을 때도 의사가 그 마스크를 씌워줄 때 마스크를 던졌답니다.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애플의 직원들은 이런 현실 왜곡장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근데 현실 왜곡장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그 흥분 상태를 만드는 게 현실 왜곡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디어에서 이 애플의 직원한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 잡스에게 욕을 들어가면서 당신은 일하냐? 당신 정도의 스펙이면 다른 곳에서 존경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르겠다. 잡스와 이야기하면 근데 마음이 출렁인다. 흥분된다.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고 그 중심에 내가 있을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그러면서 당신도 잡스의 이야기를 한 10분 정도만 듣고 나면 아마 나도 할 수 있겠다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당시에
애플 직원들이 단체 티에 이런 문구를 하고 새기고 다녔답니다. 주 90시간 근무? 너무 행복하다. 네. 잡스는 정말 온화한 리더가 아니었고 괴팍한 리더였고 어떻게 보면 성격 파탄자라고도 이야기가 됐는데 이런 애플 직원들은 이런 잡스한테 인정받고 싶었던 엄청난 욕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잡스는 이런 얘기를 하죠. 예술은 필요를 넘어서야 한다고. 제가 볼 때 잡스는 사업가를 가장한 예술가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애플이 아직까지 이렇게 잡스가 돌아가셨지만 잘 하고 있는 거는 이런 잡스의 예술가적 기질이 애플에 남아있고 그거를 선호하는 많은 대중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또 기억에 남는 기업인데요. 교세라라는 기업입니다. 여기에 이나모리 가조라는 회장이 있습니다. 이분은 일본에서 경영의 신으로 불립니다. 근데 경영의 신으로 불리는 이유가 재밌어요. 일본의 대표 항공사인 일본 항공이 경영 파탄으로 상장이 폐지가 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관계 당국이 이 이나모리 가조한테 일본 항공을 좀 맡아달라, 당신이. 이분이 승낙을 하고 2년 만에 흑자 전환시키고 2년 8개월 만에 재상장을 시켜버립니다. 전혀 교세라는 공산품을 만드는 회사였는데 전혀 다른 업종인데 2년 만에 이런 엄청난 성과를 내버리신 거죠. 근데 이분을 열심히 연구를 하다 보면 이분의 의사결정 구조는 딱 요 세 문장입니다. 지금 하는 일의 동기는 선한가? 그 일을 하는 과정 중에 비열함은 없는가? 사심은 없는가라고. 네. 어떻게 보면 경영자라기보다도 약간 현자들, 철학자들이 하는 얘기처럼 느껴지는데 이분의 의사결정은 이 문장으로 다 요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은 어떤 과학적인 경영이 아니라 이런 현자들이 생각하는 윤리적인 개념을 경영에 도입을 시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위대한 기업들의 공통점은 뭐냐? 제가 이렇게 100개 연구를 하고 이 책에는 한 40개 기업이 담겨져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스타트업이 잘 나가는 스타트업이 이렇게 파산한 이유도 여기에 답이 좀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위대한 기업들의 공통점은 비전이나 정체성, 신념, 가치관, 그 창업주가 이 기업을 하는 이유가 되게 명료했어요. 너무나 너무나 명료했었습니다. 그냥 해보자는 것 없었어요. 그냥 돈 벌어보자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조금 예를 들면 페이스북의 주크버그의 이야기를 조금 제가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페이스북은 2004년도에 창업을 했고요. 이 젊디 젊은 하버드 대학을 중퇴하신 분이 창업 2년 만에 엄청난 성장을 구가합니다. 많은 경쟁자도 그러니까 당연히 생겨났고요. 자금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수익을 바로 내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 플랫폼 자체가. 그리고 또 직원들은 엄청나게 늘어났죠. 자기보다 나이 많은 직원들도 생겨났죠. 그러다 보니 이 젊은 경영자가 그분들한테 비전도 제시해주고 뭔가 이끌어가기에 상당한 엄청난 고통을 받았어요. 근데 모든 창업자들을 저도 만나보면 대표님들을 한 2년 정도가 고비가 오더라고요. 성공을 할 수도 있고 성공을 해도 한 10명 내외의 기업을 운영할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넘어가면 자기가 케어할 수 없는 지경까지 오더라는 거죠. 이 주크버그도 몇백 명이 갑자기 늘어나 보다 보니 도저히 자기가 안 됐던 거죠. 그때 이제 이 페이스북을 1조에 인수하겠다는 제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크버거야 너가 이제 더 이상 이 거대 기업을 경영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 전문 경영인에 맡겨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저크버그가 거절을 합니다. 이 인수 제안을. 그 이유가 이 기업의 첫 번째 비전인 세상을 연결하겠다라는 나는 세상을 연결해서 세상이 좀 더 신뢰 있는 기업, 신뢰 있는 곳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이 비전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나 아닌 다른 누구도 찾기가 쉽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제안을 거절을 하고요. 열심히 이 비전대로 운영을 하는데 이분이 2017년도에는 이 비전을 이렇게 변경시킵니다. 세상을 친밀하게 만들겠다고. 이분은 비전의 중요성을 알으셨던 거죠. 이 젊은 경영자는. 그래서 이 친밀하게 만들어서 이 세상에 엄청난 갈등 구조가 있는데 이 갈등 구조를 조금 해소하는데 페이스북이 일조를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많은 기업들이 이런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도 이런 비전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홈페이지 중간에 이렇게 넘겨져 있는 경우도 있고 사무실에 그냥 먼지 쌓인 액자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젊디 젊은 경영자는 이런 비전으로 기업을 경영을 했었던 거예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기업인데요. 자포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신발 온라인 쇼핑몰이에요. 정말 진입 장벽이 낮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기업이죠. 신발 때 와서 온라인에 올리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 기업은 정말 독특한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콜센터에 어떤 고객이 전화를 합니다.
자포스에 내가 살려고 하는 신발이 없어요라고요. 그러면 일반적인 콜센터 직원들이면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네, 그 고객님, 저희가 한번 찾아볼게요 하고. 근데 찾았는데 없으면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우리도 비슷한 제품이 있어요. 우리 제품 한번 써보세요라고. 그런데 이 자포스의 콜센터는 경쟁 사이트에서 이 고객이 찾는 거를 찾아서 그 고객한테 링크를 걸어줍니다. 고객이 정말 와우 하는 거죠. 뭐 이런 기업이 다 있나 할 정도에. 토니 셰이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팔고 싶은 것은 신발이 아니라고요. 고객의 감동 체험을 팔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포스의 기업의 정체성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리는 최고 제품 선택 도움이어야 한다고. 고객이 최고 제품을 샀는데 우리가 도움을 주는 그 서비스 회사여야지 신발을 팔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포스의 첫 번째 기업 가치, 핵심 가치가 이겁니다. 서비스를 통해 와우를 경험하게 한다. 예, 이 고객은 와우를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이런 기업이 다 있나라고 이야기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비전으로 핵심 가치로 기업을 경영하더라는 거예요. 아마존이 그런데 이 자포스를 2009년도에 1조 3천억 원에 인수를 합니다. 그 주변에 아마존 주변, 제프 베조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아니, 훌륭한 그 신발 쇼핑몰의 경영자 한 명 우리가 채용해서 이 아마존의 거대한 사이트에 우리가 옮겨놓으면 정말 100배, 1000배 더 큰 신발 쇼핑몰을 운영할 수 있는데 왜 그 돈을 주고 인수를 하느냐 했을 때 제프 베조스가 그러죠. 자포스의 기업 문화를 아마존에 나는 이식하고 싶은 거야, 라고. 예, 그만큼 이런 독특한 것보다도 이렇게 제대로 된 기업 문화를 아마존에 이식하고 싶다는 그 열망이 강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누구도 다 알고 있는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얘기를 잠깐 하면요. 스페이스X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구 백업 플랜 회사라고. 지구가 잘못됐을 때 우리가 어디 다른 곳에 가지 못하면 약간 슬플 것 같다라고 일론 머스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비전을 제시하죠. 2030년까지 인류를 화성으로 이주시키겠다고요. 아마 제가 볼 때 제가 100개 기업을 연구했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대담한 회사의 비전이고 정체성이었어요. 일론 머스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스페이스X를 시작할 때 성공 확률은 10%도 안 된다는 걸 자신도 알았어요. 모든 걸 다 잃을 수도 있다라고도 생각을 또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만 이렇게 계속 굴리면 다른 후배 회사들이 이 바통을 이어받아서 앞으로 계속 나아갈 거다라고. 우주 산업에 좀 더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지구가 잘못됐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갈 수 있을 거라고. 근데 또 비슷한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죠. 제프 베조스의 블루 오리진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제프 베조스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자금을 들여서 우주 산업에 투자하는 이유는 당장 얻을 수 있는 이익이나 결과 때문이 아니었다. 30년 뒤에 창업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우주 기업을 설립할 인프라를 만들어주고 싶다. 그렇게 생각해주면 좋겠다. 제프 베조스가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아마존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인터넷이 깔려 있었고 우편 제도가 제대로 되어 있었고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인프라를 이용했기 때문에 나는 아마존에서 서적을 팔았지만 잘 운영했다. 우리 30년 뒤에 우리 후배들도 이 우주 기업을 운영할 때는 내가 이런 인프라를 깔아놓으면 아마존처럼 크게 성공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타적이죠. 예, 돈은 벌지 못하지만 이렇게 윤리적인 이야기를 이분들은 위대한 기업들은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버 같은 경우는 정말 자동차 공유회사, 공유 기업을 성장시킨 대표적인 기업이죠. 우버하고 에어비앤비가. 이 우버의 트래비스 켈러닉은 한 문장을 제가 이렇게 뽑았어요. 허가를 얻기보다 용서를 구하는 게 낫다. 우버의 트래비스 켈러닉도 이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을 할 때 공유 택시 서비스가 불법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분은 시작을 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면 자기가 사업을 시작할 때 이게 불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관국에 당국에 몇 번 전화하고 불법입니다 하면 아마 포기할 확률이 높죠. 이 불법을 합법으로 돌려가면서 창업을 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하지만 이분은 네, 택시 잡기가 불편했기 때문에 이거는 고객의 가치를 실현시키려면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런 문장을 실현을 하는 거죠. 허가를 얻기보다 용서를 구하는 게 낫다. 이게 나중에 우버의 비전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대담한 실행으로요. 이거에 대한 반대급부도 많지만 여하튼 이렇게 해서 우버는 성공했죠. 우리나라는 현재도 우버X는 불법입니다. 개인 차를 공유하는 택시 서비스를 운영하는 거는. 합법은 그냥 프리미엄 택시 서비스인 우버 블랙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이런 기업을 하는 환경이 미국처럼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프트뱅크의 창업주, 네, 손정희 회장은 정말 어렵게 유학 생활을 마치고 이 소프트뱅크를 차렸는데요. 이분의 신념은 이거였어요. 무엇이든 골이 빠개지게 생각한다. 정말 힘들게 유학 생활을 하면서 정말 코피 쏟으면서 공부했었던 그런 자기의 일상을 소프트뱅크를 창업하고 이렇게
다섯 번째 핵심 가치로 이렇게 녹여내죠. 집념, 변명하지 않고 머리를 쥐어짜내서 생각하고 행동한다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많은 위대한 기업들은 이런 자신의 일상적인 신념을 기업 활동을 통해 철저하게 실천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신념이 어떤 거였냐면 대부분 이거였습니다.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바꾸는데 내가 일조하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미치더라는 거예요. 이타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를 실현하려고 애를 썼다라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기업들의 공통점이었습니다. 제가 발견했던. 물론 아닌 기업들도 몇 개 있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이런 것들을 추구했던 기업들이 위대한 기업으로 살아남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투자 사이트지 않습니까? 재테크 사이트인데 어떤 기업에 투자하면 좋을까라는 이런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제가 그 질문을 받자마자 생각났던 기업이 아마존이었습니다. 아마존 얘기도 제가 많이 언급을 했지만 아마존은 정말 지금은 제국이 됐어요. 근데 그 이유가 많지만 아마존은 지금 현재 창업하고 지금까지 정말 100개 넘는 기업을 인수합병을 했습니다. 뭐 쇼핑, 물류, 패션, 뭐 식품, 교육, 엔터테인먼트, 뭐 그리고 미국의 유력 일간지인 워싱턴 포스트도 인수를 했고요. 2010년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블루 오리진도 창업을 했었죠. 정말 제국이 됐습니다. 근데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지향했던 두 가지 신념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을 한다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가 고객에 집착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존의 한 문장은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을 추구하라라고 한 문장을 제 책에서는 뽑았고요. 그런데 이렇게 거대 제국이 됐던 실행했던 기술적인 건 뭐냐면 이분은 정말 엄청난 많은 기업들을 인수합병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수합병에 제프 베조스가 인수합병하는 조건이 뭐였냐면 딱 한 가지였어요. 회사를 설립한 기업가가 용병인지 아니면 선교사인지를 본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럼 용병은 어떤 분들이냐? 주가를 높이려고 엄청 노력하는 분들, 이익을 내려고 엄청 노력하는 분들을 용병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선교사는요, 자신의 제품이나 서비스, 그리고 고객에 대한 애정, 탁월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분들을 선교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선교사를 지향하는 기업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미션이 있었어야 돼요. 근데 그 미션은 또 세상에 도움이 되는 그런 미션이어야 한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미션이 추구가 되고 실행이 되려면 장기간의 시간이 또 요청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프 베조스가 뭐 100개 이상의 기업을 인수를 하면서 자기가 이런 하나의 재미난 사실을 발견했대요. 이익을 많이 만들고 주가를 높이려고 하는 이런 용병들보다 선교사를 지향하는 기업들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더라는 거예요. 보통은 이익을 높이고 주가 높이려고 하는 기업이 더 많은 걸 벌 것 같지만 아니더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 피셔 인베스트먼트 구독자들께 어떤 기업을 투자를 할 때 A냐, B냐, C냐 이런 어떤 기업을 선택할 때 뭐 기술적 분석이든 기본적 분석이든 비슷하다면 이런 선교사적인 기업을 좀 선택해보라. 정말 미션이나 신념이 좀 투철한 기업을 선택하면 분명히 장기적인 투자에서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는 기업들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또 좋은 투자의 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뭐 빠져들어서요. 네, 정말 제가 중간에 뭔가 질문을 할 필요조차 없이 그냥 쫙 예, 이어지는 너무나 좋은 네, 내용이었습니다. 아,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책에 다 자세하게 나와 있는 내용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투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끝까지 살아남고 성공하는 기업들이 결국에는 돈을 많이 버는 그런 기업들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되는 예, 그런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너무나 감사드리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오셔서 좋은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책 쓰시면 꼭 오셔서 네, 인터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꼭 또 한 번 더 불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